그 유시민 씨의 발언이 음.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나왔잖아요. 네, 유시민 씨는 정말 참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말마다 그 짧은 말 안에 혐오의 발언을 이렇게 알토란같이 담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능력이다. 막말을 해놓고 그거를 변명하는 그 과정마저도 구질구질하다. 내재적 접근이 어쩌고 막 복잡한 말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씨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랬었거든요. 말 복잡하게 하면은 그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본인은 왜 그렇게 하시죠? 파란만장한 선거 운동이 참 됐네요. 음. 이제 내일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시민 씨 막말. 유시민 씨 막말. 네. 네. 그리고 이제 짐 로저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UFO 날라왔다 뭐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은데 좀 황당해가지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거 그 두 개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각인됐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원래 짐 로저스 잘 아세요? 아 저는 투자자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구나.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친분이 있어요? 아니죠. 좀 친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친분까지. 네.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할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아니 근데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도 사업가잖아 투자자잖아요. 네. 돈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이런 배팅을 할까? 상식적으로도 도대체 자기가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름 써먹지 말라고까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잖아요. 이건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부터도 황당한 거고 실제로 이게 지지 선언이 왔다고 생각하고 검증 없이 이게 지금 발표가 됐다는 것도 이게 진짜 황당무계하다. 이 사람이 지금 돈 괜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지지 선언 해주고 다녔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을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의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좌우할 정도의 일을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유시민 씨의 발언이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는 사실 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으로 투표가 될 동의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이슈냐 뭐 그렇게까지 예전에 뭐 노인 폄하 발언이나 뭐 이런 막말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영향은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죠 항상. 그리고 유시민 씨는 정말 참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말마다 그 짧은 말 안에 혐오의 발언을 이렇게 알토란같이 담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그냥 무차별 난사예요. 막 노인 폄하 발언하고 뭐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정말 혐오 표현도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표현을 긁어 모으나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막말을 해놓고 그거를 변명하는 그 과정마저도 구질구질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합리적인 뭐 이성적인 뭐 내재적 접근이 어쩌고 막 복잡한 말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씨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랬었거든요. 말 복잡하게 하면은 그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그 본인은 왜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 약간 자기 고백식의 발언들이 옛날에 근거로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 복잡한 말을 하는데 그 예전에 예능 PD가 그랬어요. 유시민 씨 그럴듯한 말 많이 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검증해 보면 다 틀렸더라. 그런 얘기했던 거 방송에도 나갔었는데 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도 그 의미는 모르고 말이 그럴듯하니까 이거 속여먹기 적당하다 생각해가지고 따서 쓴 것 같은데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제독학자인 송두율 씨가 그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서구의 사회의 기준이나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봐서 평가하지 말라.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봐라. 그러니까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하기 위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을 또 비판한다? 그게 내재적 그러니까. 접근의 개념이랑 거꾸로 갔잖아요.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의 의미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지금 그 내재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세습도 옹호했다 이렇게 지금 따라가거든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걔네들 사정은 그랬어. 뭐 이런 게 내재적 접근이거든요. 근데 내재적 접근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이 평가하는 그 잣대를 갖고 와가지고 다시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도 모르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면 속여먹기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남 비판할 때는 복잡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래놓고 왜 본인은 항상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여론조사가 편차가 좀 심했어요. 어떤 여론조사는 보면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 보면 제일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 여론조사 기관은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가 한 12%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네. 12% 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그러니까 5% 뭐 6% 7% 포인트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뭐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것은 뭐 여론조사심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양쪽 지정에서 막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지금 막 총동원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뭐 김현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저께인가요? 네. 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는 것이 관건이고, 관심거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는 것이 관심거리고, 이준석 후보는 15%를 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면 합하면 105%예요?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근데 보통 그런데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본인의 식견과 그러니까 학식에 의한 통찰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뭐에 관심 있다고? 그거 뭐 관심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게 관심거리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그래서 이 구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건 알맹이는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좀 그냥 분량 잡아먹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105%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합산해서 105%가 나오는지가 관심거리셨구나. 그러니까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누구한테도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선생님도 참 답답한 선생님이세요.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당 인사들 그분이 또 사실 짚어보면은 지금 역대 그 진영을 막 넘나들면서 비례로만 4선 하셨나 그랬잖아요. 그 예. 넘나들면서 그 이제 신념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항상 특징이 보면은 선거 때 본인이 등판하는지 안 하는지 뭔가 직책을 맡는지 안 맡는지 가지고 밀당을 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탁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아요. 지난 대선 때도 막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쩌고 그랬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진행했을 때 오히려 당선됐었거든요, 윤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뭐 의견은 많이 내시지만 그렇게 뭐 적중률이 높은가? 많이 발언하면 맞는 것도 있죠. 뭐 이제 그런 차원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에서 끝까지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나요? 아, 그러네. 또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아, 그러네요.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네요, 진짜. 지난 대선 때도 초반에 좀 있다가 나중에는 갈라섰잖아요.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네요. 나가셨었고 2012년 대선 때도 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도 음, 하시다가 끝에 나가셨어요. 나가셨고 음, 딱 한 번 저기 2016년 총선 때 네.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대표했을 때 그때 딱 한석 이겼잖아요. 맞아요. 새누리당에게 한석이 예. 그게 다예요. 아, 그리고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대포장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사실 그래요. 그러네요. 맞네요. 윤여준 책사라고 하잖아요. 예. 한 번도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에서 봤어요. 네.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기면 유일하게 한 번 딱 이기는 거예요. 또 김종인 위원장 예전에 지역구 출마 딱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또 본인 선거 낙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그렇죠. 이해찬 맞상대에서 의원한테 졌고 졌죠.
본인 선거도 졌었는데 남의 선거에서 막 이게 뭔가 다 이게 꿰뚫어 보는 듯이 그것도 사실 팩트하고 맞지 않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대선에서 끝까지 있어가지고 결과를 냈던 것도 지금 보니까 없고 음.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합계가 105가 되는지가 관심거리라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제가 좋아요를 한번 좀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지난번에 그 경선 그 후보 경선 때 나왔던 여러 후보들이 많은데 홍준표 뭐 전 시장이야 하와이에서 결국 안 돌아왔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 광주에서 네, 사전 투표하고 네네. 선거운동을 안 하시네요. 음, 맞죠? 그 어, 다음에는 선거운동 한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고 저도 그 이후에는 기사는 못 본 것 못 본 같아요. 것 예, 예, 같고 예. 페이스북 글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음, 못 본 것 같고 유시민 작가 이런 좀 불필요한 말에 있을 때 한 번 또 이렇게 또 그 촌철살인을 음, 한번 해줬으면 음, 좋았을 텐데 또 없는 것 같고 음, 안철수 의원만 열심히 음, 하는 것 같네요. 음,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 지금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독수 전 총리는 뭐 음. 기대를 했으나 그러게요. 전혀 뭐 나타나지 전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음, 뭐 수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수사는 수사고 음, 본인이 뭐 어쨌든 간에 당에 단일화 때문에 들어와서 당에 얼마나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음, 그랬으면 사실 수사는 수사고 음, 뭐 최소한의 선거 운동을 음. 최소한 했어야죠. 한 번 정도는 같이 이렇게 손 흔들어주는 모습 좀 음, 보여줬으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 진행될 거다라는 거는 사실 그 이전부터도 알고는 있었던 거라서 이게 그렇죠. 무슨 뭐 갑자기 터진 돌발 변수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뭐 한 번, 적어도 한 번, 뭐 두 번이라도면 더 좋고 저는 사실 한 며칠 전쯤에 등판해서 한 세네 번, 세 번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근데 저는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서 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해야지 보수가 또 이렇게 분란, 내분 이런 걸 딛고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의 또 뭐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따져 보면은 예전에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2등 후보가 선거운동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며칠 좀 더 해줬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뭐 그걸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비판하고 이러면 이제 그것도 과도하다. 저는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나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내 성에 안 찬다. 이건 이제 단계별로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그거에 맞게만. 근데 이제 예전에 있던 뭐 배신자 프레임의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막 일단 비판은 해야겠는데 뭐 이렇게 사유를 찾는다. 이거는 앞으로 당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필요한 구성원들이다. 이런 마음을 다들 갖고 계셨으면 해요. 그렇죠. 음, 그렇죠. 매우 열심히 했죠. 매우 음, 열심히 음, 했죠. 음,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거 운동 마지막에 음, 더 이렇게 뭐 힘을 더 쏟을 때 음, 마지막까지 조금 더 했으면 더 음. 빛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그 얘기죠. 더 좋았을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은 할 수 얘기죠. 있죠. 왜냐면 더 빛이 났을 음, 것이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다른 의미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 2명까지 올라간 경선에서 떨어진 입장에서 본인이 나와서 그렇게 선거운동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쵸. 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 보면은 걔네 그쪽에서는 막 이제 막 그 현상만 보고서 막 비판하고 막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안 나타난다 이러다가 근데 예전에 그 역대 어떤 후보들도 안 나타났었거든. 근데 나타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김문수 이름 써진 옷 왜 안 입었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입었거든요. 입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김문수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했다 그런데 막 명시적으로 이제 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조금만 며칠만 더 여유 있게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 내부에서의 문제들이라는 것도 좀 롱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 내에서 분열해가지고 서로 계파 싸움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보면 어차피 이게 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당 내분이 또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날 거라서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뭐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잘 되고 나서도 당내에서는 계파 싸움이라는 게 있을 건데 만약에 선거가 안 좋아 버리면 그게 더 참혹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보수 지지층도 한동안은 진짜 뉴스도 안 보겠다 이런 생각 들 거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저는 이제 항상 뭐 직업 때문에 더 그런데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정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맨날 이제 걱정만 이고 사는데 이제 그 내후 외환이 벌어질까봐 외부에서는 이제 막 내란 정당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뒤집어 씌우고 막 별 혹자들 얘기하는 건 뭐 위헌 정당으로 당을 깨려고 할 거네 국회의원들까지 혐의를 엮을 거네 뭐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를 안에서 방어막도 안 쳐지고 서로 쪼개져가지고 개파 싸움한다 이제 제일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조금씩은 내어놓고 이게 당 안에서도 그게 안 되면 당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두를 아우른다라는 말이 그냥 그 자체로 헛말처럼 보이잖아요. 당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또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가 돼 있겠다. 정말 10년 이상 무사고인 분들도 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는 항상 해야 된다 생각해요. 자, 민주당이 지금 그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또 발을 빼곤 있어요. 오, 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명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김민석 의원도 제명 얘기했죠. 김용민 의원도 제명 얘기를 했죠. 한준호 의원도 제명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발을 쏙 빼가지고 개별 의원이 한 얘기다. 그리고 진보당 의원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지 나는 아니다. 우리는 징계안을 올린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배 의원이 여기에 이름을 같이 올렸어요. 이럴 때는 민영배 의원은 개별 의원이 되는군요. 그러게요. 개별 의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의한 이득은 오면은 좋은 거고 항상. 그러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개별 의원의 행동이다. 뭐 다들 제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뭐 모래알 같은 조직이었나요?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안 좋은 거에는 벌떼같이 달려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제명에 대한 의견을 다 냈잖아요. 그리고 징계 안엔 제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전혀 뭐 엉뚱한 얘기 한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품격을 잃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거를 제명으로까지 연결한다? 라는 건 말은 안 되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거는 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헌 정족수랑 똑같아요. 개헌이랑 맞먹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를 입에 올릴 수가 있죠? 그게 헌법 기관을 하나를 없애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뽑은 유권자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정족수를 그렇게 높게 다른 거예요. 근데 또 역풍부니까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 라면서 이건 또 다른 정당까지 아울러 가지고 하지 않으면 뭐 제명은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왜 제명을 가지고서 언급하면서 압박을 넣었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현실성이 없으면 왜 해요? 그리고 정족수가 200인이라 가지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 공약 중에 개헌 사항하고 연결돼 있는 건 다 지금 뻥인가요?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거는 게 그 안에 그럼 앞으로 정치 지형에서 설득해 가지고 200인 채우겠다는 뜻도 없이 그냥 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뭐 아무것도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지워지는 거는 뭐 정치적인 책임
품격을 잃었다. 사람이 아직 뭐 성숙도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건 뭐 정치적 공방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왜곡 정보 금지 처벌법 뭐 이런 것도 갑자기 막 급조하려 그러고 이게 지금 충성 경쟁이 진짜 과도하다. 기존의 법 가지고도 처벌이 안 되는데 이거를 처벌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압박을 넣겠다? 이제 막 법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그냥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는 누구 때리고 싶으면은 적절한 무기 막 집히는 대로 막 들어가지고 막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법을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대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이 무기가 없어? 그럼 만들어. 막 이렇게 또 하나 집어가지고 하고. 그 법을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망가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얘기 하나만 하자면 그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명확히 있어요. 품격을 잃고 도덕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 보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모두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기존 법 가지고 처벌 대상이었으면은 기존 법으로 고발했으면 됐을 텐데 기존 법으로도 안 되고 새로운 법 만들어 가지고 처벌 논의한다? 뭐 이러면은 기존 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자인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벌 범위를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만든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뭐 허위, 조작 정보 뭐 생산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 조작이라는 단어 이제 뭐 사실 개념도 이제 이상해졌잖아요. 확대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큰 압박이 되는데 정작 선거 결과에서 정권까지 잡으면 전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모든 파편적으로 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찬성했다. 우리가 옳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앞으로 제동 없이 그냥 막 진행해 버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고 저는 룰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거기에서의 승패는 뭐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룰을 막 바꿔버리면서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니네는 인정해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이제 국가가 망가지고 룰이 막 바뀌면은 승패가 이제는 사람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아예 승패 자체가 고정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앞으로의 행동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투표해 주십사.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한 평가가 이 투표 안에 들어있다. 내일 꼭 좀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 이 투표라는 게 지금의 감정 가지고서 내일 하루의 행동을 결정해 버리면 그러고 나서 5년, 10년 그 이상이 좌우돼요. 이게 법 하나 바꾸고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잖아요. 안 맞는 옷 입어도 사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막 진짜 조그만 옷에 맞춰서 살아 이러면 사람이 진짜 그거를 제도를 바꿔가지고 니네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고 하면 그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남미들 무너질 때도 다 거기도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 깨어있는 사람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삐끗 하나 못 막아가지고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 원칙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가 흐릿해지면 안 돼요. 1하고 1.5는 비슷한 것 같죠. 그럼 1.5로 옮기고 1.5에서 2도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쭉 그러다 보면은 1화에서부터 100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 있어요.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법을 유지해 왔던 건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논의들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에 불구하고 법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건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법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툭탁툭탁 바꿔가지고서 이 피해라는 거를 지금 아직 안 겪으신 분 곧 겪으실 거예요. 지금 아,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막 핵폐기물을 막 쏟아붓는데 하류 쪽에 있는 분은 좀 늦게 아실 수도 있죠. 근데 상류 쪽에 있는 사람이 죽겠다 그러면은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일 꼭 어떤 분을 투표하시더라도 우리 저 강냉이 여러분들 어떠한 지지하시는 분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아니면 음, 뭐죠? 민주노동당이든 음. 간에 또 무소속이든 간에 지지하시는 후보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내일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괜찮으시 하셨
미리 하신 분은 괜찮지만 내일 꼭 본투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셨으면 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지난 대선 때 제가 그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선거일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하면 일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선거 그 투표소에 가서 미리 가서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투표하고 그러고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11시에 돌아와가지고 개표 방송 새벽 5시까지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저 투표하는 내일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제 그제 출근해서 꼬박 일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내가 국가의 주인이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뛴 사람만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제 얘기하면 내가 정말 뛰지도 않아놓고서 승복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그렇고 진짜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지. 나는 정말 뭐 강 건너에 있는 사람처럼 막 니네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서 투표도 안 한다. 이거는 사실 뭔가 얘기하기 위한 책임 그거에 대한 거는 내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내가 마음이 안 내켜라는 거는 진짜 내일을 지나가고 나면 그 감정은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투표를 하기 위한 동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